3교시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나누셨네. (102페이지에) 65번 주제 바닥 구조 제한. 그 그림에 보면 102페이지, 103페이지 연결되어서 1방향 슬라브, 2방향 슬라브 나오거든요. 이 슬라브에 대해서 할게요.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저 복교 시간에 나온 건데 이게 저 또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갑자기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라브 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둥까지 했죠. 기둥하고 이제 다시 바닥 슬라브. 여기에서 알아둬야 되는 것은 만약에 바닥판이 있는데 이 바닥판이 요렇게 거의 한 여기 뭐 한 1이면 요건 한 1.3의 비. 요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바닥판을 요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야하고 보게 되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말이 변장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변장비는 긴 것들의 빈데 그 빈는 단변분의 장변을 하더라. 교재 있나 없나? 교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으니까 필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단변분의 장변을 해서 얘가 값이 2를 기준으로 2가 초과되는 값이 나오고 2 이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2를 초과하면 한 방향 슬라브 2 이하 값이면 두 방향 슬라브라고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한 방향이냐 두 방향이냐 그게 무엇을 결정짓길래? 변장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근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근. 즉 주근은 무슨 걸 주근이라 하는데 즉 힘을 받는 근, 휘어지는 인장력을 받는 철근이 주근이거든요. 그럼 철근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럼 거기서 실질적으로 힘을 받는 철근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주근이고 주근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하면은 변장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변장비는 단변분의 장변해서 2를 기준으로 2보다 초과된 값이면 한 방향, 이하 값이면 두 방향이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단변이죠. 1분의 1.3 얘는 1.3이 나오고 1분의 3이라서 얘는 3이 나옵니다. 얘는 2를 초과했어요. 즉 철근이 요렇게도 들어가 있고 요렇게도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의 주근은 누구냐면 기준이 단변이었죠. 얘만 주근이야. 얘가 힘을 제일 많이 받아. 주근이고 얘도 철근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 요렇게 들어가 있다고 치면은 이 방향 즉 주근이 두 개라는 말이에요. 얘도 힘 받고 얘도 힘 받는데 요 기준 이를 넘는 값은 약간 이렇게 한쪽이 긴 그런 슬라브일 텐데 단변분의 장변했더니 2를 넘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한 방향 슬라브, 즉 철근이 가로 세로 들어가 있는데 짧은 쪽이 힘을 받는다. 단변근만. 2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요. 그럼 철근이 가로 세로 들어가 있는데 요럴 경우에는 짧은 쪽, 약간 더 긴 쪽 다 받더라 주근이. 그래서 변장비를 하는 이유는 주근을 찾는 것이다. 주근을 왜 찾느냐? 주근이 힘을 많이 받거든.
그래서 102페이지 하단에 일방향 슬라브, 103페이지 상단에 있는 이방향 슬라브, 그 말입니다. 요 책에서는 용어 설명이 글로 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 참고사 용어 설명에 있는 그 참고사항 글의 내용이 요 말이에요. 풀었으면 참고하시고요. 104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슬라브의 종류에 들어가 보면 아파트는 무슨 구조로 했죠? 맨 첫 시간에 많이 했었죠. 아파트는 무슨 구조로 했습니까? 라면? 맞아요. 네. 벽식 라멘 구조로 하죠. 벽식 라멘 구조는 대부분 아파트는 요래 짓는데 얘는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치. 벽과 바닥. 얘는 기둥이 없어요.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건 뭔데? 뭐도 없어. 벽. 이 벽을 뭐로 잡는다? 내력벽이라 하죠. 그럼 이 내력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촘촘하게 박아 놓습니다. 나름 다른 거 나오는 뒤에 있는 슬라브에 비해서 얘는 기둥이 없잖아요. 기둥이 없으니까 내력벽으로 기둥 역할을 해주는데 그러면 벽을 많이 넣어야 돼. 그래서 아파트가 벽실 라멘 구조로서 내력벽이 다른 건물에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내력벽이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벽실 라멘 구조를 안 합니다. 벽이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안에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벽실 라멘 구조는 보도 없고 기둥도 없는 구조예요. 지금 나오는 플랫 슬라브, 하단에 있는 평판 슬라브, 얘네들은 있는 것인데 얘네 둘이는 무슨 구조를 하냐면 무량판 구조죠. 무량판, 없을 무자에 뭐가 없다? 보가 없는 구조. 보를 없애는 구조인데 보를 왜 없앴을까? 안에 공간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보가 툭 튀어나와 있으면 요 안에도 보가 들어가 있겠죠. 이 층고가 낮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를 없앴어. 보를 없앤, 지금까지 계속 보이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계속 보이는 거 나오고 여기서 이제 보 없는 게 나왔는 거야. 무량판. 두 종류가 있더라. 무엇. 처음에 나오는 게 플랫 슬라브. 플랫 슬라브하고 하단에 평판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죠. 플랫 슬레이트 슬라브는 그냥 바닥 기둥 이렇게 단순하게 세우는 것. 이게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인데 노래되다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종이가 있는데 기둥이 이래 받치는 거죠. 이래 하면 구멍이 뚫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하중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 벽에서는 얘가 기둥이 받쳐. 그럼 구멍 뚫리겠죠. 요거를 용어를 뭐라 하냐면 어느 순간 찍찍찍찍찍 금이 가갖고 구멍이 뚫려버려. 그래서 펀칭 전단 쉐어, 즉 뚫림 전단, 우리나라 그걸로는 펀칭 쉐어가 일어나요. 이게 구멍이 팍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살짝 보강해 주는 게 플랫 슬라브입니다. 즉 판이 이래 있으면, 바닥판이 있으면 주판과 지두를 두어서 이 펀칭 슬라브, 이 펀칭 효과를 조금의 보강을 해줬어요. 무엇과 무엇? 주두, 지지해주는 판, 지판. 지판과 주두를 주어서 이 펀칭 효과를 조금 감소시켰더라.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더라? 먼저 보호가 있는 것보다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다음 동일 층고일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뒤에 설명을 할게요. 동일 층고일 때 반자 높이. 반자가 뭐였더라? 실내 유효 공간. 여기까지 반자예요, 반자. 실내 유효 공간, 내가 활동하고 있는 공간. 반자 높이가 어떻게 된다? 증가. 즉, 다른 표현으로는 실내 이용률이 증가합니다. 그럼 만약에 동일 반자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층고가 낮아지거든요. 층고가 낮아지면 또 무슨 장점이 있느냐? 층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면적의 건물을 한 층 더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럼 임대료를 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상가 건물 같은 데 많이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층수를 많이 올리려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를. 그래서 대표적이었는 게 그 상풍백화점. 걔도 이 구조였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에 고정하중이 증가해요. 즉, 고정하중이 증가하게 되면은 뼈대 강성이 약해집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철근 배치를 많이 해줘야 돼요. 복잡게. 어떤 데는 복잡게 배치되어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즉, 얘는 이런 현상도 있고 고정하중을 버틴 힘이 적어요. 보가 있는 것보다는. 때문에 고정하중이 증가하면 뼈대 강성이 약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을 때부터 얘는 이쪽 부분에 철근 배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즉, 철근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냥 보이는 구조보다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거푸집 공사가 간단할까요? 복잡할까요? 간단하죠. 보가 없으니까 다시 될 필요가 없었다고 끝이에요. 거푸집 공사가 간단한 장점이 있으니까 공기가 짧겠죠. 공사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저기 했는 것처럼 얘는 두 방향 슬라브 구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량판 구조가 두 방향 슬라브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위층, 내가 지금 있는 여기 층, 그러면 사실 여기 기둥에 이렇게 해갖고는 보는 보이지 않는 구조겠죠? 요렇다라고 쳤을 때 위층 바닥, 여기 내가 있는 바닥부터 위층의 바닥까지, 요거를 뭐라 하더라? 층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보가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마감을 했으니까. 요렇게 요거 뭐더라? 천정. 내가 생활하는 공간은 요 사이죠. 요거를 반자 높이. 요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보가 있는 구조일 때. 그런데 무량판 구조로 가게 되면은 야가 기본적인 형태인데 똑같은 층고일 때 볼게요. 층고가 같죠, 지금? 똑같은 층고인데 이만큼 바닥을 두껍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줬다, 바닥을. 그리고 기둥을 넣었어요. 이렇게 플레이트 슬라브 구조를 만들었다. 요랬더니 요거네요. 동일 층고일 때 반자 높이가 이만큼 공간을 반자 공간이 되면서
유효 공간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많이 이용할 수가 있네. 반자 높이가 낮아져서 아니죠. 동일 층고일 때 반자 높이가 증가해서 실내 이용률이 좋더라. 다음 동일 반자일 때 동일 반자 높이를 가지고 오고 그렇다 이만큼 층고가 들어가진 않겠죠. 바닥을. 그럼 요거보다 조금 작게 바닥판을 깔아도 동일 반자죠. 그러면 이만큼 공간이 남잖아. 그럼 1층, 2층, 3층, 10층에 있으면 한 층 더 지을 수 있겠죠. 나중에 이거 다 보태면은. 그러면 동일 반자일 때 층고가 낮아지니까 층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그래서 요즘엔 없다 하던데 예전에 그 건설 이렇게 회사 같은 데는 대형 건설사에는 층고를 어떻게 하면 낮출까 하는 그런 연구팀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뭐 설비라든지 바닥판이라든지 뭐 부자재 이런 걸 이용해서 바닥판을 이렇게 하는 그런 팀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없대요. 그리고 그 상품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무량판 구조였는데 기억이 가물하긴 하지만 걔가 무너진 이유가 사장이 그때 이제 에어컨이라 얘기하셨는데 쿨링탑 그러니까 볼을 하나 기둥을 하나 없애버리고 그때 우리 너무 무지했는 거죠. 그 시절만 해도 없애버리고 에어컨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냉각탑인가 그거를 거기다 설치해 버렸는 거야. 그렇죠. 그 위치에 오면 안 돼. 왜냐면 일단 기둥을 없애버렸어. 그것도 잘못했는데 냉각탑 엄청 무겁거든요. 뭐가 됐냐면 이거 고정하중을 증가시켜 버린 거야. 그러면서 뼈대 강성이 약한데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갈로 2번에 보면 플랫 슬라브 동그라미 1번 구조 간단 왜 보가 없으니까 층 높이 낮게 실내 이용률 높다. 3번에 고정하중 증가한다. 4번에 뼈대 강성이 약하다. 그래서 배근은 촘촘하게 해줘야 됩니다. 하단에 갈로 3번 평판 슬라브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 읽어보시면 이해되죠? 넘어가서 (112페이지에)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112페이지에 17번. (17번) 플랫 슬라브 틀린 것 1번 뚫림 전단 펀칭 쉐어를 했었죠. 주두와 지판 맞는 말. 2번에 앞에가 몰라도 어쨌든 층고를 낮게 하죠. 맞는 말. 3번 무량판이라고 하죠. 동그라미 4번 골조 구조의 라멘 구조 슬랩 실내 이용률이 어떻다? 높다. 동그라미 5번도 맞는 말. 그 라멘 구조로 뭐 상가라든지 그런 거 지은 거는 잘 없습니다. 튼튼은 한데 공간을 이용할 수 없으니 내력벽을 칠 수는 없잖아요. 다음 105페이지에 옹벽. 옹벽은 두 가지 종류가 일단 나뉩니다. 일단 묵은식 옹벽과 철근 콘크리트 옹벽. 묵은은 철근이 들어가 있지만 자체 중량이 엄청 무거워.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력식 옹벽이죠. 즉 중력식 옹벽은 자중이 엄청 무거워. 그냥 자기 힘으로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옹벽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있는 토합을 얘 힘으로 그냥 다 받치는 거야. 이 공간을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옹벽은 두 가지가 있더라. 거기 보면은 캔틸레버식 캔틸레버 옹벽이 있고, 다음 부축벽 옹벽. 캔틸레버와 부축벽 옹벽이 있는데, 캔틸레버는 비슷비슷한데 부축벽하고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요 그림 뭐 T형 뭐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얘가 힘을 받는데, 이 흙에 힘을 받는데 요 공간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밀리면은 안 되거든요. 밀리면 안 되니까 밑에다가 시어키를 일체화시킨다. 즉 밀리지 않게끔 요거 시어키를 단다. 다음 부축벽식 옹벽은 얘도 시어키 줍니다. 밀리지 말라고. 용어 정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 밑에 있는 판, 저 판 앞에 있다고 해서 뭐라 하냐면 앞구판, 뒤에 있다고 해서 뒷구판. 책에는 따로 없네요. 즉 앞에를 앞구판, 뒤에 있는 거를 뒷구판. 얘는 얘보다 힘을 더 받는 지역에, 더 받는 옹벽 쪽에 할 때, 즉 여기 이 흙을, 요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쪽에 흙이 한금 있는데 너무 힘이 밀릴 것 같아. 그래서 벽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그 벽을 부축벽이라는데 벽을 하나 치는 거예요. 군데군데. 벽을 하나 쳐가지고는 토합을 받을 때 좀 힘을 좀 더 잘 받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즉, 이 부축벽을 찾는 것을 부축벽 옹벽이라고 하더라. 여기서 가장 높은 토합을 받는 아이가 누굴까요? 당연히 부축벽이죠. 얘도 시어키를 줍니다. 시어키 역할은 기초판하고 일체 처리해서 안 밀리게끔 하려고.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죠. 수압이 있을 수도 있고 토압이 있을 수도 있더라. 그렇지만 얘는 밀리면 되지 않는다. 레지스턴스. 저항하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힘을 주는데, 파워. 힘을 주는데 얘는 그 힘을 견딜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을 견디게끔 설계를 해야 되느냐? 요 값은 조금 기억해 놓으세요. 야가 저항하는 힘이 더 커야 돼. 1.5배만큼. 얘가 미는 힘보다. 수평 저항력보다. 수압이나 토압이 미는 힘보다 요거를 혹시 모르니까 안전율 주는 거죠. 1.5배. 더 키워 가지고 그것보다 야가 더 크게 야를 만들어야 된답니다. 또는 미는 힘이 있다고 또 뒤집어 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힘이 작용하기 이래 획 돌 수도 있어.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 뒤집어지는 모멘트, 전도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항하는 모멘트는 뒤집어지는 전도 모멘트보다 더 많이 저항해야 되겠죠. 몇 배? 2배만큼. 전도 모멘트의 2배만큼을 야가 저항을 해줘야 된다.
저항해야 돼. 전도하는 힘보다는 얘가 더 커야 돼. 안전율을 주는 거죠. 2배 개수만큼. 105페이지 갈로 1번 옹벽, 동그라미 1번 중력식, 2번 3번 갈로 2번 철근의 백은 전단키 설치, 동그라미 1번에 동그라미 2번 전단키는 시어키라는 표현도 나오기도 합니다. 전단키는 벽체 미끄러짐 방지. 뒷면에 접판 또는 기초판, 접판하고 어떻게 처리한다? 일체화. 일체로 처리한다. 갈로 3번 옹벽의 안전, 동그라미 1번에 많은 힘들이 작용하는데 동그라미 4번에 여기는 분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해서 1.5배보다는 수평 저항이 커야 되고 뒤집어지는 힘에 대해서는 전도에 대해서는 2배만큼 커야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뭐 너무 길면 당연히 신축 기움 줘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에 배수공도 놓고 동그라미 4번 요 말이죠. 어. 106페이지 이제 다 지었어. 다 지어갖고 얘가 강도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6절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보수 천공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빅파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67번에 빅파괴 강도 시험을 한다. 빅파괴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 첫 번째 슈미터 해머법. 왠지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해머. 때려서 상태를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 용어 정도 알면 됩니다. 때려서 각 얼마나 뗀뗀할지 몰란다. 근데 항상 건축은 보정치를 많이 줘요. 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처럼 보정치를 다 주거든요. 얘도 한 보정값을 둔다. 뭐 이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때려 볼락한 요거에 단점이 있어. 야가 단점이 뭐냐면 공극이 있으면 강도가 제대로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공극이 많을 경우 오차 범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하고 좀 공극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하다가 초음파. 초음파법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극이 조금 과장해서 그려서 이만큼 들어가는 아도 있고 이만큼 들어가는 아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초음파를 보냈어. 공극이 많이 들어간 아이의 초음파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음파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죠. 그거를 읽는 거거든요. 파가 갔다가 되돌아오는 요 값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공극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짧게 길게 걸리고 공극이 작은 공극이야 깊이가 별로 안 깊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갔다 오는 시간이 짧게 걸린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음파법은 뭐다? 아, 얘는 공극이 있어도 측정이 가능하구나. 그 건물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얘는 공극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얼마나 단단한지 해머를 치니까 참 잘할 수 있겠죠. 공극이 있어도 알 수 있어. 이네 둘이를 합친 걸 쓰더라. 그게 뭐냐면 복합법. 가장 정확한 값이 나오겠죠. (68번) 주제 중성화 시험. 콘크리트는 액성이 뭐더라? 모르탈? 모르탈인데 액성 pH라고 하죠. pH는 우리가 7을 기준으로 1부터 14까지가 있더라.
14로 갈수록 무슨 성? 염기성 또는 알칼리성. 7일 때 중성, 산성. 시멘트는 치게 되면은 pH 12에서 13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알칼리성이 시멘트예요. 그럼 시멘트를 처음에 딱 하게 되면은 알칼리성이겠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부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중성화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시험을 할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벽이 있는데 여기에 철근이 박혔고 여기도 박혔어. 그러면은 중성화 시험하려 하면은 조금 뚫어서 시험하거든요. 그럼 철근 있는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그래서 철근을 피해서 뚫어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마감재가 되어 있으면 타일 같은 거 붙어 있으면 타일 같은 거 뗀다. 즉 표면 마감재를 걷어내거나 마감재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페노풀탈레인을 분무한다. 페놀프탈레인 원래의 시약의 색깔은 무슨 색깔? 무색. 무색입니다. 야 자체의 시약의 색깔은 무색이야. 무색인데 얘가 뭐하고 만나면 염기성, 즉 알칼리성하고 만나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중성화 시험할 때 얘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내가 뚫었어. 이만큼 뚫어가지고 이제 여기에 뚫어가지고 그 페놀프탈렌 분무기에 넣어서 착착착착착 해요. 착착착착 했더니 여기만 내가 4cm를 뚫었다고 할게요. 4cm를 뚫었는데 그래갖고 2cm 정도 되는 부분에서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무색이야.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 빨간색이란 말은 알칼리 성분을 가지고 있다. 가는 아직까지 시멘트의 성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 중성화 반응이 안 일어났어. 근데 얘는 무색이니까 알칼리성은 아니고 이제 중성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점점점 산성화되어 간다. 즉 이제 부식 반응, 세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은 원래 무색인데 했더니 빨간색 나타났다. 빨간색은 언제 하는 거다? 알칼리일 때 나타나는 색깔이더라. 알칼리? 시멘트 원래 알칼리 성분인데 시멘트가 살아있다. 아직 역할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는 무색이더라. 여기는 시멘트의 액성을 잃었다. 즉 중성화 반응이 진행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거 뭘 확인하고 있는데 무엇을 확인하고 있냐면 이 건물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 연수를 측정하려고. 그럼 이런 사용 연수는 7.2의 제곱에다가 남아있는 센치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7.2에다가 남아있는 센치 제곱하면 되는데 2cm가 살아있죠. 요거 넣은 만큼 더 쓸 수 있더라. 동그라미 2번에 중성화 깊이는 구멍 뚫어서 천공하여. 동그라미 3번에 야 원래 무색이거든요. 근데 알칼리하고 만나면 빨간색, 홍색. 동그라미 4번에 했고요. 동그라미 5번 중성층 무색 했고요. 6번에 중성화는 어디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표면에서 진행이 되더라. 숙제는 프린트물 나갔는 거 끝번호까지 다 해오시고요. 3장의 끝번호가 하여튼 끝번호까지 해오시고 107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다 해오세요. 다음 114페이지
완전 친다 때 중성화 요거 하죠. 네. 그렇죠. 예. (114페이지에) 이번에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지나서 철골 스틸에 대해서 69 기본 주제 철골 구조의 특성 스틸에 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장점 동그라미 1번 고강도 맞죠? 동그라미 2번 고강도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고강도냐면 스틸하고 콘크리트를 비교했을 때 얘네들이 비중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얘는 2.4톤 세제곱미터다. 1세제곱미터에서 막 때려 부으면 얘는 2.4톤 나옵니다. 반면에 스틸로만 막 채워 넣으면은 얘는 7.85가 나온대요. 수치를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차이가 나기는 많이 나네. 요 정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고강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 소성이 뭐였죠? 탄성하고 소성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죠. 즉 탄성은 스프링을 늘렸는데 다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으면 탄성력이 있다. 근데 늘렸더니 안 되돌아가. 걔는 뭐 됐다? 자기 성질 잃어버렸다. 소성. 사라질 소자의 성, 내 성질 잃어버렸다고. 소성되었습니다. 자기 성질이 돌아가지 않아. 그런데 콘크리트 느립니다. 느리는데 소성이 되었어. 근데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는 말은 소성이 되기는 되었지만 다시 되돌아온 완전 자기 성질을 회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견딜 수 있다는 뜻이에요. 즉 철근을 쭉 늘리면 철의 성질이 이미 사라졌어. 그런데도 계속 늘어난다는 뜻이 어느 순간 끊어지긴 하겠죠. 근데 그게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버틴다는 말. 즉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는 말은 그거 적으세요. 소성 영역에서도 성질 잃었는 영역이죠. 즉 소성 영역 자기 성질 잃었어. 그렇지만 계속 변형하는 능력, 즉 끊어지진 않는다는 말이에요. 계속 엿가락처럼 쭉쭉쭉쭉 조금 늘어난다. 다른 표현으로 뭐가 크다고 할 수 있냐면 연성이 크다. 연성은 뭐냐? 철근을 했을 때 옆으로 많이 퍼지는 성질 또는 인성이 크다라는 말은 가늘게 많이 늘어나는 성질. 옆으로도 잘 펴지고 인성도 좋더라. 동그라미 2번 소성 변형 능력이 크다. 뒤에 인성이 콘크리트보다 좋다. 동그라미 3번 가볍고 장습행 고층화. 4번, 5번, 6번 맞습니다. 갈로 2번에 단점이 있다. 얘가 콘크리트에 쌓여가지고 열을 잘 견디는 거지 얘 자체로만 있으면 동그라미 1번 열에 취약하다. 그래서 옆에 땡땡하고 적으세요. 내화 피복 필요. 네. 있어요? 있네 밑에. 그래서 옆에다 적으세요. 철근도 비싼데 내화 피복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유지 비용 증가. 콘크리트보다 이 건물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증가한답니다. 유지 보수 비용 증가. 동그라미 3번 단주일 때는 괜찮은데 땅달망 할 때는 괜찮은데 얘가 길어져요. 세장하면은 옆으로 휘더라. 즉 좌골이나 국부좌골이 생기더라. 동그라미 4번 피로에 대한 강도 저하가 심하다. 동그라미 5번 비싸다 이 말입니다. 예제 1번 풀어보세요.
1번 철골의 장단점. 동그라미 1번 균등 가볍다. 2번에 장경 구조물 고층 맞는 말. 3번에 얘는 콘크리트 굳을 시간이 필요가 없죠. 그냥 철근 쭉 들고 가서 짝짝짝짝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짧습니다. 공사 기간이 짧다. 4번에 철 자체는 열이 약하다고 했죠. 대화 피복. 5번에 좌굴. 115페이지. 뭐 1번 탄성, 소성, 크리프, 강수 다 쭉 했던 내용들이죠. 116페이지. 그러니까 철골을 표현할 때 이제 기본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코드를 읽기 위해서 SS는 뭐더라? 스틸 스트럭처 가장 기본적인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동그라미 하시고 익혀야 됩니다. SS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동그라미 2번. 처음에 철만 이렇게 쓰다가 이 철만 그냥 쓰니까 조금 더 응용을 해보자. 그래서 특히 배 만들 때 용접을 많이 하죠. 용접 공부 엄청 들어가잖아요. SM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 M은 마린의 약자. 그 다음에 요것 또한 뒀습니다. A, B, C, D까지 둬가지고는 재질이 조금씩 다르더라. A, B, C로 갈수록 성능이 좋아요. SM은 용접하는 마린 배용접 구조용 강제인데 등급이 A, B, C로 있고 C로 갈수록 좋다. 리을에 D는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추가가 된 거예요. 옆에다가 극한 기후에 요걸 쓴대요. 극한 기후일 때. 그래서 문제에 뭐 A, B, C, D를 자세하게 만약에 나온다면 C가 가장 좋다라고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앰모스피어 SMA 내후성 요 정도만 온도에 잘 견딘대요. 동그라미 4번 렉탱글 옆에 스틸 파이프 스트럭처 렉탱글이죠. 각형 각이 젖는 거. SS, SM은 꼭 알아야 되고 3, 4, 5번까지는 그렇군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A 들어간 거는 내후성. 동그라미 4번에 R 들어간 거는 각형. 동그라미 5번에 SSC 들어간 뭐 콜드폼, 경량. 그렇구나 정도. 6번, 7번을 또 6번을 또 알아놔야 돼요. SN. 그냥 이제를 들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발달하는 거죠. SN, U가 나왔어. U의 약자죠. 어떤 U가 나왔느냐? 얘네들은 뭐 배 만들 때 쓰고 하니까 그냥 건축 구조에 딱 적합되는 강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보니까 건축 구조용 압연 강제. 얘는 건축에 적합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럼 뭐 할 때? 내진 설계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진에 잘 견디는 그런 스틸이래요. 건축 구조용 압연 강제. 또 이제 발달했어. SHN이 나왔어. SN이긴 SN인데 중간에 H 하나 더 집어넣었죠. 건축 구조용이긴 거조용이야. 근데 열간 압연 강제니까 열에도 강한 거야. 지진이 나다 보니까 불이 나는 경우도 많더래요. 때문에 지진에도 견디고 불에도 견디는 그런 SHN 건축 구조용 압연 강제인데 열간 압연 강제. 이거는 왠지 어디서 만들었을 것 같아요? 현대에서. 이 특허 내는 거예요. 수출하잖아. 건축 구조용은 내진을 하는 건데 얘는 내진도 하면서 이제 불도 많이 나는 거야. 그 지진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재에도 강한 걸로. 그럼 하단에 뭐 대표적인 그 애들 적혀져 있는 거 눈에 대충 들어오더라 정도만.
117페이지에 3번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간단하죠. 일반 구조용이니까 SS죠. 동그라미 2번 SM은 뭐였더라? 마린이니까 배를 생각해. 현대 여기도 많잖아요. 용접. 동그라미 3번에 SSC가 들어갔네. 그러면 뭐 콜드 이랬었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게 답이 잘 되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다른 아이는 확실해. 요런 감으로 가시면 됩니다. 경량이다 이 말 경량. SMA 앰모스피어죠. 내후성. 기후변화에 강한 거구나. 5번에 SPSRR 렉탱글. 얘는 각이 젖는 형광이구나. 그래서 117페이지에 하단에 강제 표기법 가장 대표적인 거 H 형광을 볼게요. 그거는 다 요 기본만 읽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H 형광이다. 그러면 요거는 안 봐도 뭐라 할까요? 높이. 얘는 폭인데 공칭폭.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이제 알겠고, 우리가 잘 들어보지 않은 게 이제 여기서 나오죠. 요 중간. 요거를 뭐라 하냐면 외부. 다음 얘를 뭐라 하냐면 플랜지. 그래서 이 H 형광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아이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거 형광을 봤을 때 높이, 야자 뭐 곱하기 되어 있죠. 그게 다 요겁니다. 높이 치수하고 딱 크기 딱 보여. 그 다음에 얼마나 부피가 있는지, 즉 폭도 보이죠. 그 다음에 중간에가 얼마나 두께가 있는지 외부, 다음에 플랜지 두께. 요 두께를 말합니다. 요 두께. 딱 여기 다 표현들이 딱 봤을 때 크기, 높이, 폭이 얼마나 갈까. 그 다음 조금 덜 받아 보는 거죠. 외부 두께, 요 순서가 나와요. 플랜지 두께. 용어를 조금 더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저쪽 뒤편에 나오지만 여기서 같이 할게요. 그때 또 듣고 지금 듣고. 외부 이거가 전단에 약하거든요. 전단은 톡 끊어지는 성질이랬잖아. 얘가 톡 끊어질 수가 있어. 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외부를 보강해주면서 덧붙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티프너. 용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뒷면에 나오지만 앞에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겁니다. 플랜지. 나는 이만큼 폭이 필요하지 않고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 그러면 뭐 갖고 보강을 해주냐면 커버 플레이트. 이런 식으로 덧판을 더 떼어서 조금 더 두껍게 보강해 줄 수도 있더라. (117페이지) 다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18페이지 읽어보시고요.
다음 진도는 119페이지는 다음 시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146페이지에 8번 다음 시간에 119페이지부터 할게요. 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146페이지에 8번 한번 정리해 보세요. 팔번에 동그라미 1번 H형 강보 플랜지 날개처럼 내민 부분 맞죠? 2번 외부는 중간에 복부재 뭐 그럴 것 같죠? 잘 영어는 확실하게 몰라도 3번 커버 플레이트는 커버 플레이트 플랜지를 보강해 주는 거였고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보니까 외부의 자굴 다른 데로 갔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앞에 고치려면 스티프너는 이래 가야 되겠죠. 스티프너는 전단력 외부 자굴 방지. 동그라미 4번 하이브리드 다른 성질 다른 두 개를 겹쳤다는 느낌 들죠? 야는 플랜지 다르게 했다. 뭐 그렇겠구나. 동그라미 5번 철골은 가늘고 긴 부재이기 때문에 좌굴이 약하다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